네, 종목 카운슬러 2부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BGF 리테일이요. BGF 리테일이요? 예, 예. 얼마에 사셨어요? 55,100원에 30%요. 55,100원에 30% 들어가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셨는데 어떤 부분을 네. 좀 기대하고 들어가셨나요? 아니, 사실은 네. 증권회사 직원이 좀 추천해갖고. 추천받고 들어가셨어요? 예, 예, 예. 그래도 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건 아니세요? 글쎄, 지금 유통주가 음. 좀 대안이 될까 하고요. 대안이 될까 하고 들어가셨다고요? 내수주 네. 쪽으로 알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먼저 가격 전략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본적 그리고 이슈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고 전략을 드리니까 한번 전화 끊지 마시고요. 들어보세요. 네. 네, 먼저 오늘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BGF 리테일 오늘 마감가인데요. 5월 19일에 상장이 들어갔죠. 오늘 0.9% 하락하면서 54,500원에 마감가 형성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새내기 주예요. 그렇죠, 피비님. 하나씩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CU 편의점으로 이제 홀로서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실적 그리고 성적표가 좀 어떤지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네, 실적하고 성적표 보면은 일단 CU가 GS 뭐였죠? GS25. GS25죠. GS25랑 기타 바이더웨이라든지 그런 것 중에서 가장 많긴 해요. 점퍼수가 가장 많고 1위입니다. MS가 1위고 실적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좀 상장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 건데 일단은 이 BGF 리테일이 일본 회메리마트 주식 매수 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상장하면서 그 매수 의무가 사라지면서 이 금융부채 약 2,700억 원이 기타 자본으로 재분류가 되면서 부채 비율이 크게 하락하는, 사실 상장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유망하다 해서 이렇게 증권사 직원이 추천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증권사 직원인데 저는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이런 이 BGF 리테일 추천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증권사 직원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안점을 갖고 추천을 드린 게 아니었나.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좀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증권사 직원의 의견에. 왜냐하면 그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신 거는 이제 경기 방어주의 대안이라고 지금 장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시니까 좀 이렇게 맞아간 거잖아, 그 의견이. 근데 내용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이 재무 구조 개선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시장의 성장성 자체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의 어떤 점포들, 그리고 CU 점포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타 편의점 점포들이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상장을 보통 하게 되면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상장을 하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고밸류로 형성이 됩니다, 주가가. 그러면서 물론 이제 대주주의 보호 예수 기간이 1년이 걸려 있지만 기타 투자한 어떤 기관 투자자들은 다 매도하고 나가게 되죠. 그 고밸류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오버행 이슈가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높은 가격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분석을 해봤을 때는 조금 위험 리스크도 있다 해서 이제 손절가를 오늘 정해드릴 테니까 손절가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매출이라든지 그 실적 테이블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제가 이렇게 적어왔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ROE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굉장히 그 2014년에는 좀 증가할 것으로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엑셀 시뮬레이션을 돌린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지금 평균 가이던스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고요. 진짜 정확한 실적은 2014년 예상치 빼고 2013년까지잖아요. 2013년까지인데 그냥 굉장히 순이익이 많이 증가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플랫하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 그냥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제가 그 그림을 갖고 나왔어요. 그 그림을 갖고 나왔는데 물론 이 CU가 뭐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뭐 GS25 이게 다 포함해서 시장 점유율 1인 거는 오른쪽 그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의점 점포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확실히 어떤 성장성에는 좀 어떤 제동이 걸리고 있고 사실 뭐 해외라든지 이런 어떤 하나의 계기가 필요한 거죠. 뭐 국내 내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성이 제한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슈까지 제가 자연스럽게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슈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 편의점이라는 것이 실적의 계절성은 적어도 있습니다. 특히 이 휴가지 근처 그리고 어떤 해변 근처라든지 뭐 어떤 해수욕장 근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분기, 3분기 뭐 가면 갈수록 굉장히 이제 성수기가 오게 되죠. 그때는 뭐 다들 놀러 가면은 뭐 뭘 살 만한 게 편의점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화랑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몇 점포에 국한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CU라는 이 편의점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과점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딱 4개 업체 정도가 과점이 형성되어 있고 특히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나 이런 소비가 아니고 굉장히 생필품 수단이다 보니까 어떤 지금같이 저성장 국면에는 그 유일하게 이제 어떤 오프라인 유통 아이템 중에서는 유일하게 좀 트렌디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50년 동안 굉장히 국민 소득이 좀 안 좋아졌죠. 그때 편의점 사업은 계속 꾸준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꾸준함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성장성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스권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그 계절적 얘기를 해주셨는데 몇몇 점포에 국한되어 있다. 이 몇몇 점포가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전체적인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고 또 주가에도 그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좀 길게 가져갈 종목은 아니라고 짧은 박스권에서 단기적으로 나오자라는 전략이신데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추천을 받고 들어가셔서 좀 수익을 많이 내고 싶으신 물론이죠. 그런 상황이시잖아요. 네. 좀 전략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긍정적인 요소로는 국내 사회 구조 변화가 이제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비중이 상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제 수익을 내는 것 자체가 다 내수에 국한이 되어 있고 네. 그런 어떤 성장성이 좀 닫혀 있는 부분 이런 느낌을 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워낙 꾸준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고밸류가 해소되면서 빠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이게 꾸준한 어떤 실적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폭락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더 하락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저는 박스권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 추세에 좀 전환했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폭락하거나 뭐 폭등하거나 이럴 주식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장기 투자하면은 그냥 맨날 그 자리에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전에 매도하고 정말 성장성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주식으로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 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라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확실히 이 안정성에 베팅하는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하락했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오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BGF 리테일이 일단은 처음에 상장을 하면서 고밸류로 이제 형성이 되겠죠. 이때 어느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 처음에 반응이 좋다 보니까 며칠 더 갔죠. 근데 지금 결국에는 이 추세선을 이어보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채널로 좀 바뀐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 큰 욕심 없이 일단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일단 BGF 리테일 그 수급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수급을 보면은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초반엔 좀 샀습니다. 초반에 샀는데 어느 정도 고밸류구나 하고 이제 이 실현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니야.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갖고 있어.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빛을 볼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지금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수급이 그다지 깨지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폭락은 없다. 라는 건데, 일단 그 성장성의 의문, 강중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와주면 이렇게 좀 매도를 하시고 더 성장성 있는 아이템으로 좀 교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반등 가격이 시청자님의 매수가로 제시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매수가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더 중요한 건 손절가겠죠. 네네. 손절가는 최저가를 이탈하는 51,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강조가 나와서 굉장히 좀 불안하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전략을 좀 들어보셨어요. 좀 네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손절도 생각을 좀 하셨다고요? 네네. 한번 그래도 반등이 있을 경우에는 매수가에서 시청자님 원금에서 좀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가보자라는 전략도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걱정 많으셨을 텐데요. 한번 고려해보시고 좋은 대응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 BGF 리테일 살펴봤습니다. 먼저 두 분의 의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강중구 전문가 투자 의견은 보유고요.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5만 2천 원입니다. 김현웅 PB 매도 의견 나왔고요. 목표가 5만 5,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1,600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강중구 전문가의 의견을 어떤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한번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보유 의견 주셨어요. 6만 원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전 고점이라, 네. 예, 만약에 이게 가면은 6만 원 정도 갈 수 있다 보는데, 전체적으로는 저도 생각이 조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렇게 최근에 순익 관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맥스로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썩 좋아 보이는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의 의견도 손절로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한번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게시판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영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남겨주셨는데요. 이 캐스텍 코리아 때문에 고민이시네요. 11,200원에 매수를 들어가셨고 20% 갖고 계십니다. 상한가에 매도하고 다시 들어가서 지금 좀 물렸습니다. 좀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전문가님, 캐스텍 코리아 역시 좀 새내기 주죠. 지금 시청자님 고민이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가져가도 괜찮은 건가요? 네, 일단은 이익이 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물리셨으니까 처음부터 계산을 해보면은 역시 이익이 난 상태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이 회사는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터보차저 핵심 부품 해갖고 자동차 연비 관련해갖고 좀 기술력이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 자체로도 퍼로 한 10배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그런 것보다는 일단 이 회사가 새내기주다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는 발행 단가가 공모 단가가 6,500원이었고요. 그리고 5월 27일 날 상장 이래로 이렇게 거래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그러니까 이 회사를 공모를 받은 외국인들은 한 수량으로 한 60만 주를 팔았고 그 수량을 기관이 한 47만 주 받아가고 개인이 15만 주 정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판 거를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갔는데 지금 이제 상장한 이후로 한 15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강한 매도 주체가 이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물량을 기관과 개인이 좀 받아갔는데 최근에 와서는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주식을 강하게 샀던 기관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끌고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주가의 향방은 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 주식을 공모를 받은 기관 입장에서 보면 6,500원이면 상당히 싼 단가거든요. 그리고 수익이 지금 충분히 났고 그렇기 때문에 팔고자 하는 욕심도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한 기관들의 매물을 기존에 사던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또 강하게 받아주느냐 그런 것들의 승패가 좀 달려있다 이렇게 보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 측면
측면보다는 일단 수급을 잘 좀 보셔야 된다. 만약에 기관 쪽에서 조금 매도가 나오면은 일단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가 차트를 보면은요, 최근에 그 12,000원대에서 12,000원대에서 이렇게 조금 그 조정을 받고 지금 10,000원대까지 지금 밀린 그런 양상인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10,000원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00원대가 깨지지가 않는다면은, 그리고 거기서 수급이 좀 뒷받침되면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등이 가능하면 역시 그 기존에 있던 한 13,000원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10,000원대가 중요하다. 10,000원대가 깨지고 수급이 깨지면 일단 손절을 반드시 하시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13,000원대 이렇게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더 들고 가되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입니다. 반등이 나온다면 13,000원이고요. 손절가도 반드시 중요하다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캐스트코리아 소영님의 종목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청자님 또 전화 주셨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저기 남양유업요. 남양유업 사셨어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매수가가 저거 81만 원인데요. 네, 종목은 10%인데 그걸 10% 한목에 산 게 아니고요. 네. 그냥 84만 원이만 그냥 내 마음속으로는 많이 내려서 저가인가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막 빠지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물 타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너무 많이 빠지니까 네네. 이거를 던질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막 배고 빠지니까. 네. 계속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네, 차트 보니까요. 예. 정말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예. 답답한 마음이 전해지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도 일단은 아직은 팔지 않으셨고 어느 정도 기대감도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10% 들고 계시는데 전략에 대해서 아무래도 살펴보면 좋겠죠, 시청자님? 예. 네, 알겠습니다. 좀 기운 내시고요. 저희 두 분 중에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김현욱 전문가님요. 네, 피비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남양유업을 사실 매수가가 81만 원, 이제 평균 매수 단가가 81만 원이신데, 물 타서 있어요. 비중이 10%신 거죠, 비중이? 예. 예. 일단 비중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남양유업이 빠졌을 때 보통 이렇게 너무 과하게 빠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바운딩 해서 그때 이제 뭐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또 이렇게 물타를 쉽게 만드는 그런 하여튼 차트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빠지는 이유를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예, 이유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남양유업이 작년에 안 좋았을 때는 사실 직원 한 명이 굉장히 망발을 해가지고 굉장히 남양유업 불매 운동이 일어나갖고 작년 내수 시장에서 굉장히 타격이 있었죠. 그랬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매출 비중이 50%가 분유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중국의 이제 어떤 이 분유가 얼마나 팔리느냐.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도 본인 그 중국에서 생산하는 분유 안 먹거든요. 워낙 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비싸게 매일유업, 남양유업가를 사서 먹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 중국의 정부가 규제가 강화됐어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내용입니다. 일단 중국이 유제품 수출 업체 등록제를 시행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4개 업체의 흰우유는 유통기한이 10일로 짧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좋은 우유인 거거든요. 빨리 먹고 빨리 상하기 전에 이렇게 유통기한을 정직하게. 근데 그 중국 정부에서는 이 ODM 방식을 문제 삼아서 등록을 보류를 해버렸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우유 제품 매출 비중이 25%는 또 우유에서 나오는데 우유를 중국에서 못 판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실적이 그대로 작년에 악화된 실적이 개선될 여지를 막아버린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라는 게 실적이 안 좋아지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수렴을 하게 되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유가 있다, 하락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마트에서 이 저가 제품, 분유 제품을 또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일유업, 남양유업의 어떤 내수
분유 매출 비중도 점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마트에서. 왜냐하면은 그다지 비싼 것까지 먹을 필요 없잖아요. 뭐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면 이마트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니까 뭐 개미가 기어다니지 않은 이상은 그거를 굳이 안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 비싼 걸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 내수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니까 실적 우려가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매출 비중이 25%가 커피거든요. 근데 커피 믹스를 프렌치 카페 믹스를 파는데요. 남양유업에서. 근데 커피 가격이 올해 2월에 2배로 올랐어요. 그 원자재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이 커피를 사와서 그걸 가공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커피 가격이 그렇게 급등해 버리면은 사실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커피 매출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계속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폭락했을 때 누가 팔았냐도 중요하겠죠? 누가 팔았냐. 그거 지금 제가 수급부터 보여드릴게요. 예. 분홍색이 이 남양유업 수급인데요. 분홍색이 외국인이고요. 초록색이 기관이고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거는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다 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적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손절매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제가 대응 방안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시죠. 일단 이렇게까지 황당하게 빠지는 경우는 적어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뭐 이런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주가가 폭등해도 이런 조정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빠졌으면은 적어도 반등을 모색해 볼 수는 있다. 네, 너무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팔면 좀 비이성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더 빠질 걸 각오하지만 우리는 반등을 노려서 약 82만 원 정도 생각하자, 매도가를. 예, 그렇게 좀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술적으로 막 하단선을 딱 정해드릴 수는 없어요. 예, 그런 부분. 너무 비이성적으로 빠지니까 기술적 반등 나올 때 팔고 나오자는 전략인데 지금은 사실 손절 라인도 깬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가격에서 이거 82만 원도?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단기 반등이 나올 때는 좀 파는 전략, 그리고 77만 원을 우리가 이제 76만 원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은 그냥 항복하고 그때는 그냥 매도하시죠. 네. 77만 원요? 네, 76만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손절가를. 그때는 혹시 하향 이탈하게 되면은 그냥 항복하고 그냥 매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남양유업 오늘 전략 이렇게 살펴드렸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신 거 다시 보기 해보시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 전략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니, 내일이라도 뜨면은 그냥 던져버릴까요? 고민되시죠?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주식 많으니까요. 네, 일단 피비님께서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2부 마지막 종목이 남양유업이었습니다. 저희 마지막 3부 남기고 있는데요. 광고 보고 이어갑니다.